이것은 제가 금융적인 측면인데요. 하나의 허황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하나의 이론, 금융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한 국가에서 통화를 발행을 하게 될 때요. 통화를 발행을 할 때 국가의 빚이 있다. 또는 기업의 빚이 있다. 또는 어떤 가계 부채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요새는 이제 다 키보드 개념으로 전산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지워버리면 그만이고요. 이것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어떤 동네나 섬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통화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통화를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빚이 많아졌다 이거야. 그러면 그 키보드상으로 국가의 빚이든 기업의 빚이든 가격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상의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어떤 통화 발행의 주체다. 그러면 내가 내 장부에서 이렇게 빚 없기로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나타나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다. 국가 안에서는 통화가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통화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얼마나 발행을 할지, 그래서 통화 발행의 주체도 국가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다만 타국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가 필요하다, 달러가 필요하다, 유로화가 필요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석유를 사오기,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통화를 안 받아주니까 그 나라를 수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 외화를, 그 나라 달러를 획득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달러를 획득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해외에 일꾼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외화를 획득하든가. 왜 그럴까요? 내가 통화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통화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타인의 통화, 타국의 통화가 필요한데 달러, 유로화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엔화도 있고 유로 이렇게 파운드도 있고 이렇게 위안화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국 내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국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계빚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금융적인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허황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컴퓨터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도 그냥 내가 나한테 뭐를 그렇게 빚을 갖다 기록을 남기고 없애버리고 자산도 형성해 줄 수 있다고 내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 섬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빚을 지워버릴 수도 있고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특히 규모가 클수록 한 도시 전체로 규모가 클수록 그거 외에 그 통화량 그 통화 외에는 그 화폐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그게 이제 국가의 공권력 강제력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다만 이제 통화량이 쓰레기 통화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막 발행, 오늘도 막 발행하고 내일도 막 그러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냥 흥청망청 쓰겠죠. 그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부터 시작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짐바브웨 같은데 이제 그 통화를 마구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화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적절한 통화량이라는 건 항상 중요한데요. 통화를 풀었다가 걷었다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통화 가치하고 현재 통화 가치하고 짜장면 얼마였습니까? 네, 완전히 틀리죠. 그때 집이 지금 강남 아파트 몇십억 이러죠. 네, 그때 집은 옛날 아파트는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내가 60년대 강남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 1970년대 가격이 1970년대 한 평당 4,000원, 4,500원에 6,000원이었어요. 그 정도 쌉니다. 강남 땅값이 1971년에 불과 이게 1년 만에 14,000원, 16,000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강남 땅값이 얼마입니까? 강남 한 평당
이게 이제 구글 자료인데요. 이것을 잠깐 볼게요. 송파구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보면 송파구에서 평균 가격이 8,338만 원, 7,600만 원, 6천 이런 식으로 2023년도 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시간이 흐르면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요. 왜냐면 좀 더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 이게 또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부터 그게 자본주의가요. 그렇죠. 가진 어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도 잘하고 돈 잘 버는 많이 가지게 돼. 그럼 그 큰 자본으로 계속 굴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 부족하게 됩니다. 서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금융 이론으로 받아들이시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금융 이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허황된 사실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강남 1900 여기에서 보시면 1900 여기서 보실 수인데 강남 지역 1970년대에 강남의 토지 가격이 1년 새 10배씩 막 뛰어오르겠는데 1963년대는 한 평당 400원 400원 이렇게 했습니다. 평당 400원 하던 강남의 토지 가격이 70년에 2만원, 75년에 20만원, 79년에 40만원으로 폭등하였다. 16년 만에 토지 가격이 1000배 올랐다. 이렇게 해서 학동의 가치가 1333배, 압구정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올랐다. 이렇게 해서 같은 기간에 강북인 중구 신당동, 영구 후암동은 아까 25배 오르는데 그쳤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정부의 정책이 이제 강남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고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몰리는 것, 이렇게 주요 정부의 정책과도 보라 개발 지역들은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정부의 정책이 없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은 별로 안 오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보시면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이게 통화는 많이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가치가 뛰어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그렇죠.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차를 따라 통화량이 넘치는 것, 생활하게 이렇게 점점 시간차를 따라서 그쪽은 이제 강남 한 지역에만 그리 그쳤지만은 전국의 토지가 통화량이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폭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 가격이 오르고요. 모든 물가가 따라서 다 오른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됐을 때 통화량이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막 20년, 30년, 40년 했을 동안에 통화 가치가 이렇게 점점점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짜장면 몇백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7천 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파트 강남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가격을 볼게요. 압구정 아파트 가격이 한 평당 400원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압구정 현대 1차가 보면 여기서 보면 38평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41억 5천만 원, 저기 38평 이렇게 되고요. 40 몇 평짜리는 뭐 50m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런데 한 평당 400원 하던 63년도에 지금 몇십 년 지났죠. 60년대 400원 하던 토지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지금 뭐 8천 몇백만 원씩이냐 하니까 몇 배 뛰어오른 겁니까? 40년, 60년 만이긴 하지만 60년 만이긴 하지만 통화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자본주의 특성상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고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통화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잖아요. 그 떼부자 된 사람들에서 그때 마구 이제 부동산을 사들게 되는 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임대료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고 그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시장이 석유라든지 뭐 기초 원자재의 어떤 공장에서 필요한 수요는 일정하고 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품목에 따라서. 그러나 누가 투기 이제 금융이 이제 막 엄청나게 그 양적 완화되는데 많아갖고 막 여기서 쉽게 빌릴 수 있고 돈을 막 그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막 찍어줘가지고 은행에 빌려주는 게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우리가 통장에 보면 대출 받으면 몇 억씩 확 되게 통장으로 찍어주잖아요. 키보드로 찍어준단 말이에요. 실제 현금을 갖다 이렇게 왕창 갖고 다니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요새는 현금으로 갖고 다니지 않고 키보드로 그냥 찍어서 그냥 통장으로만 이렇게 액수가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왕창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막 사게 돼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땅도 사고. 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이제 그러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면, 그리고 살 돈이 부족하면 원자재는 그렇게 폭등하지 않아요. 근데 살 돈이 양적 완화가 됐든 돈을 많이 찍어서 나오면 막 사람들이 그 마구 사는 바람에 폭등을 하게 돼요. 모든 물가. 그랬을 때 돈의 가치가 20년, 30년, 40년, 10년 내의 가치로서 통화량의 가치가 약간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없어져야 되는데 몇 년 사이에 그냥 1년 사이에 몇 개 6개월 사이에 팍 통화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의 수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어떤 도시다, 어떤 이 특정 지역에서 자기 통화를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동일하게 통화를 나눠주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한 10년, 5년 후에 이렇게 결과를 지켜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고 돈이 있는 사람만 왕창 있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금융 이론, 하나의 학술적인 측면에서 금융 이론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허황된 사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금융 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통화는 전부 다 키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상에 통화상 이렇게 숫자로 행하기 때문에 숫자상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좀 이렇게 통화도 재산이 많아도 제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큰일 나죠. 이게 자본재산에서는 이렇게 소송 걸리고 이제 큰일 나는데 증빙서류 있어야 되겠죠. 네, 증빙서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라면 이제 이렇게 그 민간 부분이 이렇게 통화량을 갖다 마음대로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주고 사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적인 조처 없이. 그랬을 때는 그렇죠. 나부터 재산 왕창 형성하고 상대방 뭐 주위 친척 아는 사람 다 막 그냥 통장을 키보드로 찍어주겠죠.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발행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도둑놈질이죠. 도둑놈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 장치를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통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지역 화폐다 그러면 지역 화폐가 이제 상품권으로 나오든지 일종의 화폐 기능을 갖는 거예요. 지역 화폐가 전통 시장 이렇게 화폐가 있다, 상품이다. 그러면 그 통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통화 발행 주체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 일이니까 은행에서도 횡령사고가 일어나는데 통화를 발행하면서 자기가 떼어먹지 않을까요? 네, 떼어먹겠죠. 그러면 재산 왕창 형성하고 피해는 누가 갈까요? 피해는 지역 상인들이, 거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안게 되겠죠. 그죠? 네. 왜냐면 그거 어음을 발행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어음을 발행한 내가 그거를 상품권을 샀다. 그러니까 그 지역 화폐를 샀다. 그걸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그거를 가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왕창 삽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통화 발행하는 곳 가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국가에서 발행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죠.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잘 안 바꿔주는. 그냥 실제 통이 없으니까 실제보다 더 많이 발행을 했을 때 이런 게 부작용이 존재할 수도 있다. 물론 공정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국가에서 다중 감시 장치를 만들어서 함부로 통화를 이렇게 빼돌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이죠. 국가의 빚이라는 것 또는 가계빚, 기업의 빚이라는 건요. 그렇죠. 공정하게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것이 국가 빚이 엄청 늘어난다, 가계빚이 엄청 기업의 빚이 엄청 늘어난다.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키보드로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국가에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왜 그럴까요? 통화 발행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발행을 했을 때 그래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국가가 망할 것 같다. 이게 국가 빚이 많아서 그럼 제로를 만들어. 왜 그럴까? 자기가 발행을 하니까. 내가 발행의 주체고 내가 나한테 빚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국가의 통화 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그냥 금융 이론이고 허황된 사실을 얘기한 그냥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실험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통화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무엇인가? 키보드상에서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국가가 신용을 좀, 국가가 이것을 유통을 책임지고 국가가 어디서든지 통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국가 내에서는 다른 통화를 찍으면 위조화폐로 해가지고 그냥 큰일 나죠. 사법 처리 당하고. 그 국가 안에서는 이것이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빚이든 가계 빚이든 기업의 지우면 그만입니다. 다시 재산을 형성해주고 또 얼마씩 나눠줘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하다 이러면 식료품 농사 지어갖고 농사 짓기도 하고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고기 유통하고 이렇게 우유도 유통하고 치즈 유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이 화폐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폐라는 게 필요한데 요새는 그냥 전산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화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전산상으로 보내죠. 전산상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숫자의 기록이에요. 숫자 기록은 지워버릴 수도 있고 다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가 이게 원래는 이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죠.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나 세상 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빚이 많다 그래서 가계 빚이 많다, 기업이 많다, 큰일 날 것처럼 얘기는 전혀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키보드상의 전산상의 하나의 기록일 뿐이다. 이건 새로운 금융이론 학술상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직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허황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이제 금융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허황된 사실을 유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금융이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경제학 측면에서 통화 이론을 제가 전개할 수도 그렇죠. 그런 거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빚이 많다면 기업이 그 나라 통화 안에서 빚을 졌다면 국가 부채를 이제 자기가 자기네 통화로 발행을 했다면 이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외국 통화로 발행했다면 그렇죠. 통화 발행 주체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달러로 우리가 발행을 했다. 유료로 발행했다. 그 돈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죠.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관광을 통해서 들어온 달러를 받아들이고 그걸 갚고 그죠? 아니면 그쪽에 투자를 받아갖고 갚고 외국의 일꾼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송금 달러를 송금하면 그걸로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 왜 그럴까요? 통화 주체, 발행 주체가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또는 유럽이기 때문에 통화의 발행 주체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지워버린 것만 키보드상의 전산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
하나의 학술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시고 허황된 사실을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그렇죠. 하나의 이렇게 이론 가상적인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통화량을 이렇게 국가 안에서 자기가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우리가 쿠폰을 나눠주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생필품 사라고 쿠폰 나눠주고, 뭐 이렇게 주거비 하라고 쿠폰 나눠주고, 한 사람당 30만 원, 40만 원씩 해서 공짜로 국가, 저도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재정을 풀어서 한다면, 그럼 통화를 풀어서는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거를 갖다 기업을 갖다가 그러면 한 3,000개 만들자. 3,000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저게 하청업체들이 막 100개씩, 200개씩, 1,000개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왕창 기업 집단도 만들 수 있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얼마든지 10만 개도 가능하고요. 네, 100만 개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금융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부분을 해치게 되니까 민간 기업이 이제 공정 경쟁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있다 그러면 자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대기업의 자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마구 그냥 걔네들이 자본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중소기업종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에는 대기업에 못 들어온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본의 차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통화량을 발행해서 무한 발권이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렇죠. 자본이 제한된다. 그럼 서로 거기서 유통 경쟁을 벌인다. 기업 간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싸게 이 기업이 만드는 원가보다도 한 10분의 1 가격으로도 내놓을 수 있어요. 손해 보고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또는 국가 간의 경제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어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금융 이론으로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재밌다라고 이렇게 재밌는 요소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 이론과 경제 이론을 제가 전개를 하는 거지, 통화 이론을 전개를 하는 거지. 학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라. 그래서 심각하게 허황된 사실에는 지금 뭐 통화 이론을 마음대로 얘기하지도 못하네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수백만, 100만 개도 기업 만들어서 일자리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서 각각 연구해서 막 중국 같은 데는 막 14억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물건 서로 사고 팔고 하게 할 수 있어요.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겠죠. 네. 뭐 금융 공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망하더라도 또 어떻게 돈 나눠줘서 또 기업들 또 만들고, 네, 기업이 그렇게 얼마든지 버틸 수 있거든. 그렇죠? 이게 하나의 금융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한 국가 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많다고, 국가의 빚이 많다고, 기업의 빚이 많다고 망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걸 몰랐을 때는 당장 망할 것처럼 생각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가가 이제 비상사태, 자기네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전쟁이다, 또는 이대로 가면 국가가 이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남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통화도 마구 찍었다가는 짐바브웨 꼴나니까 통화량을 조정을 하죠. 통화량을 조절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통화량을 결정하나. 통화 가치가 아까 전에 1963년도 강남 아파트, 강남 땅값이 4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400원. 지금 60년 지났지만 지금은 8천 몇 번.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가 뭐 40억, 50억 이런단 말씀이죠. 말도 안 돼. 강남 아파트가 그 당시에 뭐 예전에 70년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죠? (1970년대) 아파트 가격이요. 이것을 보시면은 1970년대 평당 4,500, 6,000원이었던 강남 땅값. 63년대는 400원 했어요. 그래서 남서울, 이렇게 정부의 남서울 계획 발표를 계기로 급등해서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2배로 했다.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뛰어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50년간 아파트 시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압구정 현대가 지금 40억, 50억 하잖아요. 근데 3천만 원. 33년 경화 지금 30억이라는데 지금 24년도입니다. 100배 상승. 그렇죠. 33 이게 통화 가치가 이래요. 네. 호떡값도 100배의 상승이 됩니다. 통화 가치라는 게 통화 가치가 자본주의 특성상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간 데도 있고 적게 올라간 데도 있겠지만 통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화가 많이 발행을 서로 사람들이 사고파고 하면서록 통화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딴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화량의 새로운 이론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학술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만약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주택, 그다음에 또 옷, 의복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필품들, 그다음에 식량, 뭐 농수산물 이런 거 기초로 또는 뭐 가축, 뭐 우유 짜고 지금 이렇게 우유 뭐 치즈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런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전쟁 때는 공급해 줄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량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부터 자급자족 경제를 식량 부분을 많이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국가가 외부에서 어떤 그 차단을 시키면 이게 자급자족 능력만 키우면 사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건데 현대사회는 또 전 세계가 서로 일일 생활권이 거의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 통신의 발달, 또 교통의 발달, 또는 지식의 인터넷의 발달 이렇게 지식이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빨라지죠. 시간이 서로 또 빨라지는데 그에 따라 서로 간에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류를 안 하면 그냥 그렇죠. 과학기술도 뒤떨어지고 모든 게 뒤떨어지죠. 교류를 이제 하다 보니까 타국의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 기준 통화라 달러, 유로화 이렇게 달러가 지금 뭐한 그렇지 않고 60% 조금 안 되게 통용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유로화가 20%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뭐 석유를 이제 이렇게 달러로 결제하거나 이렇게 주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러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 없이는 이제 그걸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외국 투자를 우리나라 일꾼들이 해외 가서 옛날에 뭐 독일 갖고 간호사도 파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외화를 획득을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해외 교포들이 송금을 해준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차관을 유치한다 이렇게 돈 빌려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돈을 빌려갖고 재벌 체제가 그 다음부터 이게 재벌들이 이제 수출에 나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입국으로 된 겁니다. 된 건데 수출을 받아준 나라가 있으니까 되게 저는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만약 우리나라 수출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제 유럽에도 마셜 플랜 또는 일본에도 어떤 경제를 전후에 이렇게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활시키는 이런 경제 플랜을 갖고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경제가 다시 복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약간 작은 규모의 경제 하나 살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받아준 결과가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했겠죠. 잘했겠으나 수출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하나 일일 상권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 통화로 빚을 진 것은 뭐 국가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다, 전쟁이다, 비상 상황이다, 지워버리는 것만이야 기본으로 전산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자급자족 전개, 외부의 어떤 조력 없이 외국에만 의존하면 아주 비참하죠. 그래서 그 나라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면 그 나라 생존, 그 나라 국가가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게 서로가 자원이 많고 다 자원이 뭐 자원이라면 석유도 있고 뭐 철광석도 있고 온갖 종류의 자원이 많으면 진짜 짱이. 미국은 자원이 엄청 많아요. 네. 자원이 많고 그 나라에서 그냥 광산 개발하고 이렇게 캐가지고 하면 다른 나라 안 사가도 되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러죠? 석유 가서 안 사가도 그 나라에서. 그럼 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통화를 사고 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농수산물, 뭐 가축 기르고 이렇게 달걀 유통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식품 산업이 점점 발달하게 돼 서로 사고 팔고 돈이 이렇게 버는 사람 많이 벌고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많이 할수록 또는 그 나라의 인구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가 규모가 다르고 서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구수는 그 나라 경제를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좀 이렇게 없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 줄어든다 해서 이게 좀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이제 비상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그 부동산 가격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성상 올라가요. 그러나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 무인도 있다 지어는 아파트는 안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는 데는 안 올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좀 대학교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몰리지 않는 쪽에 다 아파트 잔뜩 세워놔갖고 유령 아파트 되는 데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서울에 있다 사든 제주에 있다 사든 사람이 몰리는 곳에 사야 됩니다. 부동산은.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대 특성상 부동산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도 지역이 있고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어떤 경제 이론, 금융 이론, 통화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학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급자족에서 다 생산했고 뭐 군수 무기도 그렇고 뭐 철광석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그렇죠. 작업자족 할 수 있는 나라면 진짜 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 통화가 통화 갖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원이 없고 해외에서 사와야 된다면 열심히 수출해서 그 외화를 획득해서 가져와야 돼. 돈 빌려오든지 투자를 유치하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해외 일꾼들을 파견해서 그 임금이 한국으로 송금이 돼. 옛날에도 우리나라 이렇게 중동에 건설 보내가지고 거기서 송금하고 외화를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그래서 타국의 통화, 전 세계의 기준 통화로서 달러, 유로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나라 통화로 빚을 졌다면 그렇게 국가가 비상시에는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통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허황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학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재미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에서 생각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